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물류과에서 학기의 동반자 이춘길. 오늘 또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서 새롭게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새로운 시간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기출 문제. 우리가 시험이 어떻게 나왔는지 알아야 되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론을 배웠다면 이제 문제가 어떻게 출제됐는지. 자,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문제를 갖다가 기출 문제를 풀 때 그런 요령 같은 것 좀 알아달라고. 그래서 이제부터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이 한번 보시는 것이에요. 자, 이제 물류과서 1강이고요. 챕터 1입니다. 챕터 1에서 첫 번째 과목인 바로 물류관리론 같은 거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물류관리론 다른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범위 자체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광범위의 범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 보시면서요. 자, 기본적으로 이제 물려가는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뭐냐 묻고 있어요. 자, 이런 건 거의 갖다 1분에 풀어야 되기 때문에 1분 만에 여러분 딱 봐야 돼요. 자, 물려가는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물류라는 개념을 갖고 항상 예를 들어서 옳지 않은 것 이런 걸 갖다 여러분 항상 체크를 해야 돼요. 왜? 옳은 것이냐 옳지 않은 것이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 착각해가지고 옳지 않은 것인데 옳은 것이라고 먼저 한 내용을 갖다 골라가지고 정답 빠르게 지나가는 사람도 있는데 그는 안 돼요. 자, 기본적으로 물류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생산에서 소비의 이런 물적인 흐름입니다. 자, 그렇죠. 상류와 하류라는 개념에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생산에서 소비의 이런 일종. 그리고 생산자로부터 해가지고 생산자로부터 어디까지 도매상을 거쳐서 소매상을 거쳐가지고 어디까지 최종 소비자까지 가는 이런 단계를 거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7S 원칙이라는 개념이 있죠. 3S, 7S 원칙 다 알고 있어요. 자, 3S하고 세 가지 S자로 시작되는 것과 7S 원칙이 있어요. 7S 원칙. 자, 7S 원칙인데 이 R은 뭡니까? 라이트죠. 라이트란 단어로 시작된다는 거. 라이트란 단어로 시작된다는 거 알고 있고. 그래서 7S 원칙은 적절한 상품을 갖다가 적절한 품질로 적절한 수량만큼 적절한 시간에 뭡니까? 경향 이게 틀렸네요. 적절한 뭡니까? 타임이죠. 타임이 나와요. 적절한. 타임. 장소, 적절한 장소에 적절한 인상을 주면서 적절한 가격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게 바로 7S 원칙입니다. 그래서 여기 경향이 아니라 시간이라는 개념이 나와야 됩니다. 시간. 그래서 바로 정답은 2번이죠. 자, 3S 원칙이라는 것은 이미 제가 잠깐 설명드렸지만 스피드, 그 다음에 안정성, 세프리, 그 다음에 슈얼리, 그 다음에 로우, 경제성이라는 그 단어가 있다는 거. 그래서 3S 원칙 알고 있으면 되겠죠. 자, 기업이 상품을 생산하여 고객의 배달에까지 전 과정의 장소와 시간 효용을 창출하는 재반 활동이다. 시간과 장소가 뭡니까? 시간과 장소니까 장소와 시간이니까 장소는 무엇이? 장소는 갖다 운송이, 시간은 무엇이? 창고업이 효용을 창출하는 재반 활동을 말하고 있죠. 원료 반제품, 완제품 출발지에서 소비지까지 효율적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계획 실현 통제하기 위한 두 가지 이상의 활동을 갖다 물류라고 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어쨌든 5번 같은 경우도 조금 갖다 여러분이 고개를 깨우뚱할 수가 있겠지만요. 이 2번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정답이 나왔기 때문에 정답은 무조건 2번이 되는 것이에요. 자, 1번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나왔던 문제예요. 그러니까 문제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사실 실제로 우리가 이론에서 또는 봤던 문제들 같은 경우가 우리도 어려운 경우도 있다는 거 알아주면 되고. 자, 일단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번을 한번 풀어봤고요. 자, 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합니다. 2번. 물류 활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냐 묻고 있습니다. 물류 활동으로 관한 옳은 것. 자, 보관 물류는 재화와 용역의 시간적 간격을 해소하여 생산과 소비를 결합한다. 그래서 보관이란 그 개념 자체가 뭡니까? 창고업이 하죠. 창고업이 보통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시간적인 간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시간적 효용, 타임 유틸리티죠. 그리고 시간적인 효용을 갖다 말하는 것이 시간적 효용. 타임 유틸리티를 보통 말하고 있습니다. 생산과 소비를 결합한다. 당연히 맞는 것입니다. 가장 정확한 말이죠. 일단 1번은 맞아요. 2번. 하역 물류는 재화 용역의 효용 가치가 낮은 장소로부터 높은. 자, 하역 물류는 뭡니까? 하역 물류 그 자체는요. 기본적으로 새로운 효용 창출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재화와 용역의 효용 가치가 낮은 장소로부터 높은 장소로 이동을 시킨다. 자, 이런 효용 가치를 증대한다. 하역 물류 자체는 효용 가치를 증대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역이란 그 자체는요. 운송과 보관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업무라고 제가 이미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하역이란 그 자체가 뭡니까? 짐을 부리다라는 개념이 있다고 그랬죠. 짐을 부리다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효용 창출할 수는 없어요.
자, 정보물류는 물자의 수송과 배송, 보관 거래, 사용 등에 있어서 적절한 재료, 용기 이용하여 보호하는 기술이다. 자, 정보물류는 갖다가 뭡니까? 이거는 포장입니다. 여기는 용기 등을 이용하여 보호하는 기술이라는 것은 뭡니까? 포장을 말하고 있어요. 포장. 이건 정보를 말한 게 아니에요. 포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틀린 것이에요. 자, 유통 가공 물류는 물류 활동과 관련된 정보 내용을 갖다 아니죠. 오히려 이거 정보입니다. 이게 정보 물류는 요걸 말합니다. 정보 물류는 물류 활동과 관련된 정보 내용을 갖다가 제공하여 물류 관리 기능을 연결시켜 물류 관리 효율을 추가한다. 오히려 이게 갖다가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정보 물류의 내용입니다. 이건 정보 물류예요. 정보 물류. 자, 그런데 수배송 물류는 물자 취급하고 이동하여 상하차하는 행위 등 주로 물자의 선적 가약 행위다. 이건 수배송 물류는 갖다가 뭘 말합니까? 오히려 이걸 말하고 있겠죠. 오히려 만약 그딴다면 이 수배송 보관 거래 사용 등에 있어서 적절한 재료, 그리고 수배송 보관, 수배송 물류는 물자를 취급하고 이동하여 상하차하는 오히려 이런 것은 뭘 말할 수 있어요? 하역 물류라는 개념으로 말할 수 있겠죠. 오히려 우리는 이 하역 같은 개념 하역. 그럼 하역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도 다 틀렸어요. 이거. 그리고 이것은 하역 같은 개념, 이건 정보물류, 이건 포장. 그 다음에 여기는 뭡니까? 효용 가치를 증진할 수 없어요. 하역 물류는 효용 가치를 증진할 수 없어요. 1번. 그럼 맞는 것은 1번밖에 없다는 걸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이건 충분하게 여러분이 기본 이론을 때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보시면은 그때 왜 우리가 기본적인 이론을 할 때 그 이론의 내용을 갖다가 배웠는지 여러분이 충분하게 인지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자, 여기서 다음 설명은 물류, 이런 건 1분도 걸리면 안 돼요. 이거 30초 만에 풀어야 돼요. 그래서 설명은 물류 영역이 뭐냐? 물자가 생산 공정 투입될 때부터 제품과 생산 과정에서 하는 물류 활동이다. 그래서 리드 타임 단축과 뭡니까? 여기서 이미 정답이 나와 있죠. 생산 공정에 투입될 때, 그럼 생산 리드 타임이다. 그러니까 뭡니까? 생산나가 나오는 2번이 정답이에요. 2번. 이런 것은 시간 지체하면 안 됩니다. 이미 문제에서 정답에서 문제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봅니다. 자, 4번 물류 환경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묻고 있어요. 물류 환경 변화입니다. 물류 환경이 어떻게 변화를 했느냐. 그거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에요. 옳지 않은 거. 자, 전자상거래 홈쇼핑 성장으로 그렇죠. 전자상거래 홈쇼핑 성장이 뭐를 갖다가 택배 시장에 확대되고 있다는 건 당연한 말이에요. 자, 유통시장 개방 및 유통업체의 대형화로 인해서 유통채널 주도권이 제조업체에서 유통업체, 그렇죠. 제조업체에서 유통업체로 지배권이 넘어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제조업자보다는 이제 유통업자 힘이 더 막강합니다. 제조업 중심의 생산자 물류에서 고객 중심의 소비자 물류로 전환되고 있어. 소품종 대량 생산이 중요했다. 자, 제조업 중심의 생산자 물류에서 고객 중심의 소비자 물류로 전환되고 있다. 여기까지는 맞죠. 당연히 맞아요. 이거 맞죠. 그 소품종 대량 생산이 중요시겠다. 아니죠. 소품종 대량 생산이 아니라 뭡니까? 다품종 뭡니까? 소량 생산입니다. 왜냐? 소비자들은요, 기본적으로 어떻습니까? 이제 모든 소비자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한 가지의 색깔이 아니라 1인이 갖다가 한 가지 색깔을 갖다가 이제 내부의 색이 진한 게 아니라 이는 한 사람이 몇 가지 색깔을, 한 사람이 10가지 색깔을 갖다가 내 보이기 때문에 당연히 다품종 소량 생산이라는 개념으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환경 문제라든가 교통 정책 등으로 인해서 기업 물류비 절감과 매출 증대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런 내용인데 여기서 기본적으로 옳지 않은 것이니까 이것이 옳지 않죠. 이건 틀렸죠. 자, 이건 맞아요. 물류비 절감 매출 증대성. 물류 서비스 수준 향상과 그 다음에 물류 운영 원가 절감을 해서 아웃소싱과 제3자 물류. 아웃소싱이라든가 제3자 물류는 거의 의미가 같은 내용이죠. 그것도 맞는 내용입니다. 왜? 물류 비용을 갖다 절감하기 위해서 또는 서비스 증가를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물류 아웃소싱과 제3자 물류를 많이 한다고 했었죠. 자, 그런 의미에서 정답은 1번이라는 걸 쉽게 알 수가 있고요. 죄송합니다. 3번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여기 아까 분명히 설명드렸죠. 간혹 가다가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분명히 머릿속에서는 이게 예를 들어 3번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입에서는 순간적으로 1번이라는 말이 순간 툭 튀어나와요. 솔직히 수험생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럽겠죠, 사실. 갑자기 자기가 3번이라고 정답해놓고 입에서 왜 1번이 나와. 간혹 가다 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거 있을 때 항상 여러분이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혹시라도 저는 가급적이면
그렇게 안 하려고 하지만은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혹시 그렇게 할 때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역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듣다가 혹시 의심나는 거 있으면 항상 질문하셔야 돼요. 자, 물적 유통, 물류죠. 자, 로지스틱스 관한 설명 옳은 것을 모두 그런 것은 뭐냐 묻고 있습니다. 자, 물적 유통하고 로지스틱스에 옳은 것이에요. 자, 물적 유통은요. 물적 유통은 물류 부분별 효율화를 추구한다. 당연하죠. 맞습니다. 자, 물적 유통은 로지스틱스보다 관리 범위가 더 좁죠. 넓은 게 아니라 좁습니다. 좁다. 이건 틀린 것이에요. 로지스틱스는 기업 내 물류 효율화를 추구한다. 당연하죠. 로지스틱스. 그 다음 로지스틱스는 기업 간 정보 시스템 통합을 추구한다. 아니에요. 로지스틱스는 이건 기업 간의 정보 시스템을 통합하는 게 아닙니다. 정보 시스템을 통합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이제 SCM 같은 걸 보통 말하죠. SCM 같은 걸 보통 말하기 때문에 이건 아니다. 그래서 정답이 많은 것은 기억하고 디귿번입니다. 기억하고 디귿번. 기억하고 디귿번 있는 것은 2번에 있네요. 2번. 2번에서 기억번과 디귿번이 있다는 거 알아주면 되고. 자, 그렇게 해서 이런 것도 빠르게 좀 여러분이 넘어가셔야 됩니다. 이런 거 지체하면 안 되고. 자, 이제 6번. 문제 6번 내용 한번 보시면요. 6번. 다음 물류 수업에서 세 분류와 세세 분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그러니까 세 분류하고 세세 분류. 그러니까 이쪽하고 이쪽이 분류했는데 이쪽 분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중분류하고 소분류를 갖다가 말한 것이에요. 자, 화물 주선업. 기본적으로 화물의 하역 포장 가공. 벌써 틀렸네요. 주선업이에요. 주선업. 이 주선이라는 건 뭡니까? 자, 제가 이걸 주선할 때 어느 때 많이 썼습니까? 자, 맞선을 주선한다. 그 다음에 뭐 미팅을 주선한다 이런 말 제가 했었죠. 그럼 주선이란 그 자체는 뭡니까? 이쪽하고 이쪽하고 서로가 소개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화물 주선업은요. 화물의 송화인하고 그 다음에 운송인하고 사이에 들어와가지고 화물 운송을 주선하는 게 바로 화물 주선입니다. 그래서 뭐 하역이라든가 포장, 하역, 포장, 가공, 조립, 상표 부착, 프로그램 설치 이런 것은 절대 아니고. 자, 벌써 일단 기억번이 틀렸어요. 그 다음에 부대사업 같은 해운 대리점, 중개업, 선박 관리업, 그 다음에 항만 운송업 이렇게 쭉 나와 있고, 항만 운송사업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건 뭐 우리가 이미 지난 이론 때 봤던 내용입니다. 이런 거. 그 다음에 물류정보 처리 같은 경우는 물류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라든가 물류지원 소프트웨어 이런 건 당연히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는 갖다가 유통 기본적으로 뭡니까? 이건 뭐 어디서 하는 것이요? 뭐 유통 거점에서 하는 것이요. 뭐 물류 거점. 그리고 유통 가공 같은 건 보통 말하죠. 이것을. 그래서 1번이 그 기억번이 틀렸다는 거. 기억번이 틀렸으니까 옳지 않은 것이가 기억번이 나와 있는 1번이 정답이네요.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가급적 빠르게 한번 풀어보는 습관도 길러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7번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7번. 기업의 고객 서비스 요건, 측정 요건 중 거래 시 서비스 요건. 자, 우리가 어떤 거래라는 개념이 있어요. 거래가. 거래 크게 따지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죠. 어떤 거? 거래 중이, 거래 전. 어떤 거래를 하기 전이 있고, 그 다음에 거래 중이 있어요. 거래 중. 거래 중이 있어요. 거래 중. 그 거래 후가 있죠. 거래 후.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서 지금 문제가 뭡니까? 거래 시에 거래 시. 거래 시란 건 뭐, 어느 걸 말해요? 거래 시란 건 요걸 말하죠. 이거 거래 중. 그리고 이 서비스에 해당하지 않는 거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거래 중이라는 건 뭡니까? 고객과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이 직접 거래를 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이런 걸 말한 것이고, 그러면 여기서 기본적으로 주문이 어떻게 편리하게 나한테 올 수가 있을까요? 주문의 편리성. 내가 주문하는데 어느 정도 편리하냐. 내가 지금 거래를 하기 위해서 주문하는 것이잖아요. 자, 그러면 제품의 주기 요소는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때 거래 시에서. 자, 제품 추적은 뭐다? 제품 추적이라는 건 뭡니까? 이건 판매 후죠. 이건 바로 뭡니까? 거래 후예요. 거래 후에 나타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래 후의 내용. 그러니까 여기 거래 후의 내용이 바로 제품 추적인 3번의 내용입니다. 3번. 나머지는 뭡니까? 1번, 2번, 4번, 5번은 뭐로? 거래 중의 요소예요. 자, 백오더 이용 가능성. 즉, 반품을 할 수 있느냐 이거죠. 백오더 이용 가능성은 재고 품절이 있는지 없는지는 물건 팔 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이 된다는 걸로 알 수가 있죠. 자, 쉽게 알 수 있어요. 이런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문제 풀었지만은 우리가 막히거나 그런 문제는 거의 없었죠. 이런 것은 우리가 물론 모든 문제를 다 여러분이 풀 수는 없어요. 우리가 어쨌든 간에 40문제 중에서 24문제 이상을 갖다가 맞추면 합격입니다. 충분하게 맞출 수가 있고요. 근데 지금까지 봤지만 7번까지 봤을 때 절대 놓칠 수 있는 문제는 없단 말이죠. 자, 8번 같은 경우는 다음 설명하는 주문 주기 시간 구성 요소는 뭐냐? 자, 주문 주기 구성 요소. 그래서 여기에 설명하는 거. 자, 주문품을 재고 지점에서
고객의 전달 이미 나왔어요. 뭐 고객에게 전달하는데 걸린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고객의 전달 시간은 뭡니까? 이거 인도 시간이라고 보통 말해요. 고객의 인도 시간을 보통 말합니다. 인도 시간. 자, 그다음 참고에 있는 경우에는 공장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고객. 여기도 똑같이 나왔죠. 고객에게 어떻게 전달 시간. 고객 전달 똑같이 정답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고객에게 전달하는 시간, 뭐 인도 시간이 어느 정도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한 것은 인도 시간에 뭐 용어를 갖다가 설명하는 것입니다. 용어. 인도 시간이 이런 것이다. 자, 여기서 보면 주문 전달 시간이 뭡니까? 주문을 받았을 때 이제 제공할 수 있는 창구라든가 담당자에게 전달할 시간을 말해요. 주문 전달 시간은. 자, 주문 처리 시간은 뭐예요? 그 주문 받았은 그 자료 같은 거, 그다음에 운송하는 거 이런 거 어떻게 데이터상으로 처리하는 시간은 보통 주문 처리 시간이고, 오더 언셈블리가 뭡니까? 자, 주문을 받았습니다. 그 주문서를 모아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장을 모아가지고 주문서를 모아가지고 그 주문을 갖다가 그 주문서별로 물건을 갖다가 이제 피킹하는 것이야. 피킹하는 시간을 갖다가 오더 어셈블리 타임이고, 재고 가용성은 뭡니까? 이건 재고 품절이 없어야 되는 것이에요. 재고 품절이 없는 것을 갖다가 보통 재고 가용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연결된 것은 뭡니까? 아예 정답을 말해주세요. 인도 시간이라고. 딜리버리, 인도라는 말이 여기밖에, 전달하는 말은 딜리버리 아니겠습니까? 전달하는 말 자체가. 딜리버리가 유일하게 5번밖에 없잖아. 이건 문제에서 이거 당연히 맞추세요라고 출제자가 여러분에게 선물을 준 겁니다. 그럼 그 출제자에게 우리는 고맙습니다라고 말해야지. 너 문제를 갖다 왜 이따구로 냈느냐 하면 진짜 출제자가 아마 밤에 꿈에 나타날 겁니다. 여러분한테. 자, 그래서 이런 것은 쉽게 풀으셔야 되고, 자, 8번까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나오는데, 그 다음에 거기서 8번 나오는데, 이제 보시면은, 자, 일단 여기서 들어갈 물류전략 추진 단계로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묻고 있어요. 여기서 물류전략 추진 전략으로 옳지 않은 것인데, 자, 여기 보시면요. 뭐 무슨 단계 나왔어요? 부자재 공급에서 생산 과정을 거쳐서 완제품 유통 과정까지. 자, 원자재와 부자재 있죠. 원자재, 부자재 공급. 이건 조금 어려워요. 생산 과정을 거쳐서 가지고 완제품의 유통 과정까지 흐름을 취적하기 위해서 유통 경로의 물류 네트워크를 설계하는 단계가 뭐냐? 이런 건 뭐라고 합니까? 이런 것은 어쨌든 간에 뭐든지 간에 구조를 세우는 것이 구조를 세우기 때문에 구조적인 단계라고 보통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구조 단계.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고객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고객이 원하는 것이. 그래서 고객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동시에 회사 이익 목표, 그러니까 회사 이익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취지적 서비스 수준을 갖다 정하는 단계. 이건 어쨌든 간에 뭡니까? 이익이란 그 자체는요. 궁극적으로 회사에 항상 뭐에 달렸습니까? 회사의 전략에 달리는 것이 전략. 이건 전략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전략적. 자, 그런 다음에 물류 거점 설계 및 운송관리 자재 재관리를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런 건 뭡니까? 이런 건 물류 거점이라는 설계라든가 이런 것은 운영이라든가 관리라든가 자재 재관리, 이런 관리하는 것은 뭡니까? 이건 기능이에요. 그 기능에 따라서 기능적으로 달리는 기능적. 자, 그 다음에 정부와 구축에 관련된 정책 절차 수립이라든가 정부와 설비화, 이런 건 무슨 단계라고 보통 말하세요? 이거는 정부와 구축에 관련된 정책 및 정부와 구축에 관련된 정책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수립, 그 다음에 정부와 장비를 도입하고 조작 변화 과정. 그러니까 이건 쉽게 말하면 뭡니까? 실제로 이런 걸 조작하는 것은 뭡니까? 실제로 이제는 한번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인 단계, 실질적 단계 또는 실질적이라든가 또는 뭐라고 말합니까? 실행이라고 보통 하죠. 실행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런 단계를 갖다가 여러분 보시면 되고, 그리고 기억번, 니은번, 디귿번 들어가는 것은 이런 식으로 따져주는 게 나아요. 그래서 뭐 이런 것은 여러분 쉽게 이제 볼 수가 있고, 뭐 어쨌든 간에 뭐 이런 걸 말한 것이 단계를 말한 것이니까 지금 문제 자체가 단계잖아요. 추진 단계로서 옳은 것은 뭐냐 묻고 있어요. 옳은 거. 그러니까 이건 구조적 단계, 전략적 단계, 기능적 단계, 실질적 단계라고 하는 걸로 이제 여러분이 뭐 실질적 또 실행적 단계라고 해도 돼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열어서 보시면은 맞아주는데 구조적 단계, 전략적 단계, 기능적 단계, 실질적 단계. 어쨌든 실행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뭐 실행도 괜찮아요. 실행도 괜찮습니다. 뭐 여기서 나오는 게 정답이 4번이겠네요. 이 말도 그대로 되는 거. 그래서 4번적인 개념으로 봐주시면 되고, 어쨌든 이런 의미는 갖다가 단계니까 한번 그 의미로 봐주시면 돼요. 자,
이건 조금 여러분에게 시간적으로 조금 어렵다는 의미가 좀 드네요. 자, 일단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 봐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10번 한번 보도록 합니다. 10번에서 제품 수명 중인 도입기 물류 전략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뭐냐 묻고 있어요. 자, 우리가 도입기라는 게 있습니다. 제품 수명 중인 라이프 사이클이 라이프 사이클이 항상 이렇게 있는데, 그럼 우리가 이 단계를 갖다 나눌 수가 있단 말이에요. 단계를 나눌 수가 있어요. 단계를 나눌 수 있는데 뭐냐, 도입기가 있다는 것이죠. 도입기가 있고, 그 다음 성장기가 있죠. 성장기가 있고, 뭐가 있어요? 성숙기가 있단 말이에요. 성숙기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 쇠퇴기가 있어요. 쇠퇴기라는 이런 단계를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인생도 여러분이 지금 인생의 어느 단계에 와 있습니까? 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요 정도 단계에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성숙기에서 이제 조금씩 뭐 내 자신이 성숙기 아직도 성장한다고 볼 수도 있고요. 어쨌든 뭐 아직 인간은 끝에까지 갈 수가 없으니까 어쨌든 그런 단계.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은 뭐 성장기일 수도 있고, 아직은 뭐 도입기는 이미 지나갔고 쇠퇴기도 없을 것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쨌든 이런 것은 큰 의미가 없겠죠. 도입기하고 쇠퇴기. 지는 해는 아름다울 수는 있지만은 뭐 의미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미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이런 거 볼 필요가 없는데 오히려 여기서 뭘 물어봤습니까? 웬만하면 이런 걸 안 물어요. 안 묻는데 여기에서 특별하게 묻는 것이에요. 뭐 도입기 물류전략, 도입기. 그러니까 도입기 물류전략이 뭡니까? 거의 없었다는 것이죠. 없었다는 거. 그래서 광범위의 유통지역 관리하고서 다수의 물류센터를 구축한다. 이건 뭡니까? 이건 어쩌면 성장기죠. 성장기의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는 경쟁이 심하던 단계 역시 마찬가지지만 차별화 물류 서비스, 오히려 성장기 마지막 단계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자, 소수 지점에 집중된 물류, 소수의 지점에 집중된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건 뭡니까? 이건 자신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자신이 아직 없다는 것이에요. 이런 것이 바로 뭐냐? 처음 시작할 때 일단은 넓게 하지 않고 조그마하게 시작을 한 게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바로 뭐냐? 이게 도입기예요, 도입기. 자, 장기적인 시장 점유율 확대를 해서 대규모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이건 이제 성숙기겠죠, 성숙기. 장기적인 보는 거니까. 그 다음에 물류 네트워크를 통폐합 소수의 거점을 확보한다는 거. 통폐합의 소수, 역시 성숙기입니다. 그래서 성장기, 도입기, 성숙기 개념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도입기 개념은 3번밖에 없다는 걸로 알아집니다. 이건 뭐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라이프 사이클 상으로 수명 주기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보시면은요. 자, 11번 한번 보죠. 11번에서 사업부형 물류 조직 있습니다. 사업부형 물류 조직에 관해서요. 자, 우리가 물류 조직이 다양하게 많이 있죠. 사업부형 물류 조직이란 건 뭡니까? 여러분께서 이제 알겠지만은, 자, 물류 설명 옳지 않은 것입니다. 옳지 않은 거. 자, 기업의 규모가 점점 커지죠. 그래서 이 사업부형 물류 조직 첫 번째가 뭐냐? 기업의 규모가 점점 커지죠. 그 규모가 뭐별로? 어쨌든 따지면 기업의 제품별로 클 수도 있고, 그다음 고객별로 늘어날 수 있어요. 고객별. 그다음에 지역별로 확대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계속 늘어나니까 그 사업부를 갖다가 따로 구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본부를 갖다 따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의 규모가 커지니까, 기업의 규모가 커지는 것은 당연히 사업부의 가장 전형적인 특징이에요. 이렇게 규모가 커지는 것이죠. 제품이라든가 고객별로, 지역별로. 원래는 하나로 봤었는데 이제 커지니까 이렇게 나눠서 본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상품 중심 사업부제와 지역 중심. 상품, 지역 중심과 상품 중심으로 이렇게 했잖아요. 제가 여기 나왔죠. 뭐 제품별 사업부제, 그다음에 지역별 사업부제 이렇게 설명했듯이 요렇게 나눌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왜? 사업부제는 커지니까. 자, 사업부 간 횡격기가 활발해요. 전사적 물류활동 아니죠. 이건 뭡니까? 이건 일종의 네트워크예요. 네트워크 조직의 네트워크 조직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다음 그리드, 네트워크는 그리드랑 마찬가지예요. 격자형 조직 구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건 그래서 사업부의 조직이 아니에요. 자, 각 사업부는 라인 조직과 스텝 조직이 당연히 있죠. 라인하고 맨 밑에 스텝 조직이 있다는 거. 그다음에 각 사업부는 독립된 형태. 그러니까 사업부 특징이 이겁니다. 규모가 커지고, 그다음에 상품 지역 중심과 상품 중심, 그리고 그 각 사업부는 그 사업부의 자원을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독립적인 분권 조직이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업부의 가장 전형적인 특징 1번, 2번, 5번이에요. 그리고 물론 그 사업부에는 당연히 어느 조직이든 마찬가지 라인과 스텝은 당연히 있어요. 모든 조직은 마찬가지고, 이건 사업부만의 조직이 아니라 모든 조직에는 명령을 하는
스텝하고 명령을 받아서 따르는 라인 조직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정답 몇 번이에요? 당연히 3번이 되겠죠. 이게 네트워크 조직. 문제가 굉장히 쉽게 나오네요. 우리가 기본 이론이 여러분이 좀 까탈스럽고 좀 어렵지만은 저는 가급적이면 여러분을 합격시키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것이지 여러분하고 농담 따먹기 하려고 강의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항상 언급을 할 때 no pain, no gain이라는 게 있어요. 고통이 없으면 얻어지는 게 별로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 이론 때 조금은 강의하는 저도 조금은 힘들 수가 있고 듣는 사람은 당연히 더 강의하는 사람이 힘들다면 더 힘들겠죠. 그래서 가급적 저는 힘들지만은 조금은 즐겁게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이 그걸 어떻게 평가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본 이론을 갖다가 철저하게 하시면 어떠한 식으로 대한민국에서 물리관사 시험이 나오더라도 절대 떨어질 일은 없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12번. 자, 여기서 12번 나옵니다. 뭡니까? 사자물리죠. 사자물리가 설명 옳은 것을 몰라. 옳은 거, 이런 거 항상 잘 보세요. 옳은 거. 옳지 않은 것, 옳은 거 잘 보셔야 됩니다. 항상 이런 데서 좀 많이 좀 헷갈려 해가지고 막장 자기는 굉장히 정답이 굉장히 물리가 쉬웠대요. 그래가지고 쉬우니까 그 정답을 갖다 무려 자기는 시험 다 보는데 뭐 50분 가까이 남았다고 그때 자기는 잤다고 그래요. 시험장에 합격했구나 생각했는데 웬걸 떨어졌어요. 그 사람 성격이 급했어요. 성격이 급해가지고 그냥 옳지 않은 걸로 무조건 다 봐버리거나 옳은 걸로 봐버려가지고 본인이 딱딱딱 해가지고 수사닥 가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침착하게 천천히 마지막 1분까지 여러분이 심사숙고해서 읽어야 됩니다. 자, 이건 무슨 문제? 사자물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냐 묻고 있습니다. 사자물류. 그럼 우리가 뭡니까? 일자물류 있었죠. 일자물류. 자, 이자물류 있었죠. 이자물류. 저 3자물류 있었죠. 3자물류. 3자물류 뭐 같다? 아웃소싱하고 같다 오세요. 3자물류 아웃소싱. 자, 그 다음에 뭐? 4자물류. 그 3자물류, 4자물류. 포피엘이에요. 포피엘은 뭡니까? 기본적으로 3자물류는 당연히 여기에 포함되고 뭐까지? 컨설팅 능력하고 뭐까지? 아웃소싱, IT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IT까지 포함되어 있는 모든 기능을 다 갖춘 것이에요. 그런 게 바로 뭐다? 사자물류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거기 나와 있는 거 보시면은, 옳은 것은 뭐냐요? 자, 3자물류 플러스 물류 컨설팅. 이건 제가 지금 설명드렸죠. 컨설팅 IT. 그러니까 당연히 기억법 맞아요. 기억법 맞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억법. 자, 이 공유를 통해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한다. 이것도 당연히 이 분배 공유를 통해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한다. 자, 공급사를 전체 관리와 운영을 실시한다. 공급사를. 기억법 맞고 니은법 맞고 디귿법 맞고 벌써 맞는 게 그다음 리을번 대표적 형태는 매트리스형 물류조직 아니죠. 새 사자는 이 매트리스형 물류조직하고 아까 네트워크형이하고 다른 것이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 알 수가 있죠. 자, 일단 정답은 리을번은 제외하고 리을번 제외하니까 이건 뭐 사자물류에서 갑자기 물류조직에 나올 수가 없어요. 사자물류하고 물류조직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이 사자물류하고 물류조직과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물류조직 아니에요. 어떤 물류조직과 연결시킬 수가 없습니다. 연결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리을번 무조건 틀렸고 그러니까 기억번과 니은번, 디귿번 기억번과 니은번, 디귿번 있는 거 쭉 보시면은 3번에 나와 있네요. 3번이 정답이 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나와 있고 자,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13번 한번 보도록 합니다. 13번 내용에서 물류 거점 집약화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에요. 옳지 않은 거. 물류 거점 집약화 효과. 효과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1번부터 나와 있습니다. 1번부터 해가지고 이제 물류 거점 집약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공장과 물류 거점 간의 운송 경로가 통합화돼요. 역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옳은 것이 아니라 자, 거점하고 물류 거점 간의 운송 경로가 통합돼서 대형 차량의 이용이 가능하다. 그럼 아주 집약화하는 게 좋겠죠. 집약화예요. 집약화. 분권화가 아니라 거기를 집중화시키겠다는 것이에요. 자, 물류 거점과 고객 배송 단계에서 지점과 영업소 수주를 통합해서 안전 제거 줄일 수 있다. 맞는 얘기입니다. 안전 제거 줄일 수 있다. 자, 운송 차량의 적재율 향상. 당연하죠. 거기 집약화하니까 적재율 향상. 뭐가 적재율 향상이 높아진다. 자, 그리고 영차율이 높아지겠죠. 적재율 향상은 영차율. 물류 거점 기계화 창고 자동화 추진이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물류 거점에서 재고 집약과 재고 관리를 함으로써 재고 편제는 해소되나 과부족 발생 가능성. 자, 물류 거점에서 재고를 집약해요. 그럼 재고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재고가 많을까 적을까? 많다는 것이죠. 그러면 재고가 많다는 것은 뭡니까? 많기 때문에 재고가 부족함이 있을까 없을까? 없다는 것이에요. 즉 재고 부족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높아지는 게 아니라. 왜? 재고를 집약화하는 것은 재고가 많다는 의미예요. 많다는 의미는 재고 과부족이 발생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이죠. 높아지는 게 아니라 높아진다고 했기 때문에 틀린 말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5번. 자, 이런 거 계속해서 봤어요. 자, 쭉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는 거 없는 것이죠. 문제 자체가 어려운 문제가 지금 없다는 거 여러분 상당히 알 수 있죠. 상당히 알 수 있죠. 자, 14번은 봅니다. 14번 보시면은 물류 시스템 기능. 자, 물류에 대한 뭡니까? 시스템이 뭡니까? 기능별 분류입니다. 그리고 도시 물류 시스템, 지역 및 국가 물류 시스템, 국제 물류 시스템. 이 분류예요. 해당하는 것은 뭐냐? 이거는 갖다가 뭡니까? 기능별로 보는 게 아니죠. 이거는 뭡니까? 국가별로 보는 거죠. 국가별로 보는 것이에요. 자, 구매 물류 시스템, 제조 물류 시스템, 판매 물류 시스템, 그 다음에 영물류 시스템 뭡니까? 이거는 영역별로 보는 것이죠. 영역별로 보는 것이죠. 영역별. 자, 그 다음에 운송 물류 시스템, 그 다음에 보관 물류 시스템, 하역 물류 시스템, 포장 물류 시스템. 이게 바로 뭡니까? 기능이죠. 기능. 자, 농산물 분류 시스템, 도산물 이건 뭡니까? 생산자별로 보는 거예요. 생산자별로. 자, 그 다음에 냉동 물류 시스템, 화학 물류 시스템. 이건 특수화물이죠. 화물 특성으로 따져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능별 분류라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3번밖에 없다는 거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능이라는 것과 우리가 물류 시스템의 영역이라는 개념을 좀 많이 알아두셔야 돼요. 영역별 물류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크게 봤을 때 7개, 적게 봤을 때 6개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영역별 물류는 뭡니까? 조달 물류, 그 다음에 생산 물류, 판매 물류, 그 다음에 반품 물류, 회수 물류, 폐기 물류, 그 다음에 조달, 생산, 판매를 갖다가 산해 물류. 이렇게 합쳐가지고 7개를 볼 수가 있고요. 뭐 산해 물류 빼면은 6개를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봤고요. 이제 15번 봅니다. 15번. 이런 것이 굉장히 물류시장 설계식 운영적 계획의 고려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뭐냐? 운영적 계획, 운영적. 자, 운영이란 건 뭡니까, 여러분? 설마 운영이란 단어를 모를 수가 없겠죠. 자, 대고객 서비스 수준, 설비 입지. 자, 그 다음에 주문 처리, 주문 운송수단과 경로, 재고 정책인데, 자, 운영이란 것은 뭡니까? 운영이란 것은 물건을 사고 파는 역할입니다. 사고 파는 거. 그러니까 물건을 사고 파는 기능 갖다가 보통 운영적 계획에 포함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사고 판다는 개념을 여러분이 알아줘야겠죠. 자, 지문상 사고 판다는 개념이 뭐가 있어요? 자, 대고객 서비스 수준, 뭐 서비스 수준은 갖다가 뭡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요건이죠. 물류 전체에서 항상 두 가지, 비용 절감하고 서비스 증가는 그냥 갖춰야 될 기본이에요. 그래서 설비 입지 같은 것은 당연히 설비고, 운송 수단과 경로 같은 것은 당연히 루트, 물류 수단, 또 물류의 운송수단 같은 거, 경로 같은 것은 그 물류 입지센터에서 나온 내용이죠. 재고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재고를 어떻게 많이 보유하느냐, 아니면 정량적 재고 주문이냐, 정석적 재고 주문이냐, 또는 어떻게 기본적으로 정해진 양에 의해서 주문하느냐, 뭐 ABC 재관리냐,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다 포함되는 내용이 바로 재고 정책입니다. 자, 사고 판다는 개념은요, 여기서 3번밖에 없어요. 주문이라는 개념은 물건을 산다는 개념이에요. 산다는 거. 산다는 개념에서 이제 주문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정답이 운영적 계획이란 말 자체에서 이미 정답을 알려주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은. 그래서 쉽게 여러분 한 30%는요.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도 정답이 바로 눈에 띄게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자, 16번 문제 봅니다. 16번. 자, 물류비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옳지 않은 거.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 물류 활동을 실행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직접비하고 간접비도 모두 물류 비용에 포함한다. 당연하죠. 직접비와 간접비 모두 포함하고. 자, 영역별이 나와요. 영역별. 영역별과 뭐를 갖다 기능별을 좀 알아라 했었죠. 제가 아까 방금 전에. 여기 15번 할 때 영역별 물류비하고 기능별 물류비를 좀 잘 알아라 했어요. 그래서 영역별로 뭐냐? 조달, 생산, 포장, 판매, 회수, 폐기 활동으로 구분 등 비용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왜 영역별을 제가 알아라 했냐면은 다른 게 아니에요. 뭐로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영역별은 갖다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생산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렇게 했었잖아요. 우리가 생산자로부터 생산자로부터 뭐와 같이 도매상, 도매상으로부터 소매상,
그다음에 누구에게 최종 소비자에게 이런 물건의 흐름이 연결간다. 이걸 뭐라고 했어요? 유통 경로라고 그랬죠. 또는 마케팅 커버리지, 유통 커버리지라고 보통 말해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뭐를 여기에서 어떻게 뭐를 갖다 가져온단 말이죠. 뭐 원료를 가져오잖아요. 생산하기 위해서. 그래서 조달물이라는 개념이 있죠. 조달물류. 원료를 가져오는 조달물류.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걸 받다고 해서 뭐를 하니까 생산한단 말이죠. 생산. 생산한 것을 어떻게 해야 돼? 판매해야겠죠. 판매. 그래서 판매를 한다 이거죠. 이걸 갖다가 우리가 다 합쳐가지고 뭘로 볼 수 있다? 산회적인 개념으로 볼 수가 있어. 산회적인. 그래서 물류로만 붙이면 돼요. 물류. 그리고 조달물류, 생산물류, 판매물류, 산해물류. 자, 기본적으로 최종 소비자가 어떻게 폐기를 한단 말이죠. 폐기. 폐기를 하니까 폐기물류가 나오고 그러면 물건을 받았으면은 자기가 원했던 물건이 안 왔어요. 잘못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은 그대로 써요? 아니죠. 어떻게 반품하죠? 또는 어떻게 반환하죠? 반품이라든가 반환 물류를 갖다 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반품, 반환. 자, 물건을 잘못 공급했어요. 공급한 사람이 물건 잘못 공급을 알았어요. 그럼 가만히 있을까요? 입 딱 쓰짖는다. 아니에요. 어떻게? 잘못 공급했다. 미안하다. 그걸 다시 회수해서 바꿔줄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바로 뭐다? 물류, 영역별 물류예요. 영역별 물류. 그래서 우리가 영역별 물류배는 항상 뭐가? 행동이 있으면 뭐가 따라온다? 비용이 따라와요. 그래서 이런 조달물류, 생산물류, 판매물류 여기에다가 뭐만 붙이면 비만 붙이면 조달물류비, 생산물류비, 판매물류비, 산해물류비, 그다음에 회수물류비, 반품, 반환물류비, 폐기물류비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영역별로는 보통 이렇게 구분하는 거. 이게 여기서 나오는 영역별. 그리고 영역별 물류비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영역별로 조달물류, 생산물류, 포장물류, 반폐, 회수. 근데 포장 들어가지 않죠. 판매물로 회수물 폐기할 때 이 포장 들어가지 않아요. 포장이 들어가지 않아요. 왜? 지금 이게 제 이렇게 썼잖아요. 그래서 영역별 물류 언제 포장이 어디 있나요? 포장이 없어요. 포장은 어디에 속해요? 이건 사실 포장 기능에 속해. 기능별에 속한다고 봐줘야 돼요. 자, 그런 다음에 현금 유출액보다 기업 회계 기준, 원가 기준 준칙을 채운다. 자, 이런 것은 사실 정답이 이걸 알면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이런 건 여러분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3번 같은 거. 2번이 정답하는 건 명확히 알아야 돼요, 사실은. 근데 3번, 2번 질문을 헷갈리면 벌써 또 여기서 헷갈립니다. 왜? 현금의 유출액보다 기업 회계 기준, 원가 기준 준칙을 적용한다. 뭐를? 물류비에서. 그래서 이건 현금의 유출은 뭡니까? 현금 기준이에요. 현금 기준. 그리고 기업 회계는 이거는 뭐냐? 원가 기준 이거 여기를 갖다가 준칙 우리가 재무회계하고 기준이 나와 있죠. 그래서 재무회계는 갖다가 어떻게 한다? 추정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는 갖다가 원가 계산 준칙을 갖다가 어떻게 한다? 이거는 갖다가 국토교통부에서 해가지고 알려준 것이에요. 그걸 적용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현금주의보다는 발생주의예요. 그래서 현금주의보다 이 현금 회계학에서 현금주의가 있는데 현금주의보다는 어떤 의미? 발생주의를 갖다가 더 중시한다 이거예요. 거래가 현금이 들어왔을 때 수입이 아니라 그 거래가 일어난 시점에서 인식을 하겠다 이거예요. 인식을 하겠다. 자, 그런 다음에 보시면 물류활동 발생 기간에 물류비를 배정한다. 그 물류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재무회계 방식보다 관리 방식을 사용해서 더 좋은 이유가 뭘까요? 재무회계는 어떤 거니까? 재무회계 방식은 항상 뭘? 추정을 하니까. 추정이 뭐예요? 확실하게 모르겠다. 모르니까 그걸 추정하겠다 이거예요. 근데 관리회계는 그렇지 않잖아요. 실제로 계산해가지고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답은 옳지 않은 것은 명확하게 2번이에요. 이건 사실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이걸 여러분이 알았다면은 이거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이건 내가 이미 설명드렸죠. 지금 여러분 16번까지 나왔는데 제가 설명드리지 않은 게 뭐가 있습니까? 다 설명드렸어요. 단지 여러분이 잘 한번 보셔야 돼요. 만약 이게 헷갈린다면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 책과 제 강의에 또 제가 강의 명예를 걸고 저는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디 몇 페이지에서 몇 번 문제를 제가 몇 번에 몇 페이지 이론을 갖다 설명드렸던 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보시면은 똑같이 나왔어요. 뭐 이거를 갖다가 마치 예상한 것처럼 딱 이게 나왔어요. 역물류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역물류가 뭡니까? 역물류라는 것은 리버스 로지스틱스죠. 거스를 역자예요. 역물류. 그러니까 반대 물류예요. 원래 물류가 뭔데? 이것과 반대가 뭔데? 순이잖아요. 순물류비. 순이라고 쓰지 않죠. 원래 그냥 물류비라고 하죠. 근데 어느 때만 역물류비라고 써요? 순물류비라고 했을 때, 역물류비라고 했을 때는 그냥 순물류비라고 쓰는 거죠. 그냥 평상시에는 뭐 물류라고 하고. 그리고 역물류비라는 이름이 나왔을 때만 순물류비. 순물류비는 이코로 뭐다? 그냥 물류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영물류비가 살면 옳은 것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영물류비. 그러니까 옳은 것이에요. 옳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이 반품이라든가 여기서 다 이렇게 영물리비는 여기서 따진다면 이렇게 따져요. 영물리비는 여기서 영물리비를 만약에 여기에서 고른다면은 영물리비를 고른다면은 어떻게 첫 번째 이거 폐기물리비 폐기죠. 폐기. 그다음에 두 번째 뭐니까 반품이죠. 그다음 세 번째 뭐예요? 휘수예요. 휘수 즉 이 말은 뭐예요? 영물리비는 반대로 가는 것이니까 원래 물건의 흐름이 이렇게 왔다면은 이제는 반대로 가니까 이 폐기시키는 것도 당연히 영물리비에 포함돼요. 왜? 이 최종 소비자가 물건을 갖다가 빈 병을 다 술을 마셨어. 술을 마시고 어떻게 합니까? 술병을 갖다가 벽에 밑에다 고이고이 모셔놓나요? 아니죠. 어디에다가 빈 병을 팔아가지고 이 사람한테 사실 보낼 수도 있어요. 그러면 폐기물류도 당연히 가는 것이에요. 요것도 가는 것이에요. 요것도 가는 거. 그다음 요것도 가는 것이에요. 요것도 가는 거. 휘수물류라는 그 자체가 물건을 공급한 사람이 먼저 자기 물건을 휘수하지만은 실제 의미는 뭡니까? 물건 받은 사람이 제가 물건 휘수한데 그 물건 돌려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화살표가 이렇게 가는 것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화살표가 이렇게 가는 것을 영물류. 이렇게 오는 것은 뭐냐? 순물류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옳은 것이 무엇이 있느냐 이거예요. 자, 반품 물류비는 판매된 상품의 환불과 위약금을 포함한 모든 직접 간접분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옳은 것인데 반품 물류 판매된 상품에 대한 환불과 위약금을 포함한 이런 거 아니에요. 반품 물류비는 반품이라는 개념이 있지만은 반품 물류비도 당연히 영물류에 해당합니다. 근데 이 내용이 틀린 것이에요. 반품 물류는 운송, 검수, 보관, 폐기 이런 비용 포함합니다. 이 폐기는 폐기비용 폐기예요. 폐기물류비. 휘수물류비는 기본적으로 휘수물류비는 판매된 제품과 물류 용기 등 휘수 및 재사용에 들어가는 비용을 말한다. 이런 거. 자, 휘수물류비는 팔레트 컨테이너 포장. 바로 전형적으로 휘수물류비는 이겁니다. 팔레트라든가 컨테이너라든가 포장 용기, 그냥 빈 병 같은 거 휘수 비용이 포함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소매 처리라는 것은 폐기 비용으로 간주하지 않는 게 아니라 간주한다라고 해요. 간주한다. 그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죠. 4번. 자, 이런 것이에요. 이런 거. 자, 그런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 문제 보시면요. 이런 문제가 간혹 나오죠. 근데요, 절대 어렵지 않아요. 자, A기업은 작년 매출은 500억이래요. 물류비는 매출액 10%야. 그럼 물류비는 매출액이 10%가 얼마라는 것이에요? 물류비는 매출액 10% 얼마? 50억이 매출액의 물류비죠. 50억. 자, 영업이익은 매출액 15%야. 그럼 영업이익 얼마예요? 75억이죠. 영업이익 75억. 자, 이걸 갖다가 올해는 물류비 절감에서 통해 영업이익률 20% 올리려 한다. 자, 영업이익이 올해는 몇 퍼센트 얼마로 한다 해서 20%가 20% 얼마? 100억이에요. 100억. 그러니까 즉 이 말은 뭐예요? 작년보다 이익을 갖다가 얼마 더 높이겠다. 25억 원에 뭐를 갖다가 이익을 갖다가 높이겠다 이거잖아요. 이익. 지금 실질적으로 뭡니까? 이익을 높이겠다는 것인데 근데 여기서 조건이 뭐예요? 작년과 비해서 추가로 절감 물류비는 얼마냐? 오로지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뭘 넣어서 비용 절감으로서 이익을 높이겠다. 비용 절감을 얼마를 해가지고 비용 절감으로서 이익을 높이겠다는 것은 그러면 이익이 높아졌다는 그 자체는 뭐냐? 그만큼 뭐가 비용이 낮아졌다는 것이에요. 똑같은 금액의 비용이 낮아졌기 때문에 그만큼 이익이 올라간 것이에요. 왜?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이익이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금액의 25억의 이익이 높아졌다는 것은 25억의 뭐가 비용이 25억의 비용이 낮아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당의 비용 같다 어떤 거냐? 또 작년에 비해서 얼마를 적용해? 물류비는 딱 25억에 25억. 왜? 25억의 이익이 높아졌다는 것은 25억의 비용이 낮아졌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다음. 이제 19번 한번 보시면은 자, A기업은 A기업 여기서 나왔네요. A기업 계산 문제인데 A기업은 공급업체와 부품을 운송해서 하해 가는데 40만 원, 창고를 갖다가 이수해서 건사하는데 10만 원, 생산 공정에 투입하여 제조 및 가공하는데 60만 원, 출고 검사 및 포장에 20만 원, 트럭의 차여 고객에게 배송하는데 30만 원, 제품과 관련된 A기업 조달물 여기네요. 뭡니까? 제가 설명드렸죠. 뭐를 갖다가 요걸 설명드렸죠. 뭐
조달 활동과 관련 비용이 뭐냐? 조달 물류비예요. 조달 활동과 관련 비용. 그리고 조달 물류비가 얼마냐 이거죠. 그럼 보시면은 A기업은 공급업체가 부품을 운송해서 타야하는데 40만 원 조달 물류비죠. 자, 창고에 입고를 하기 위해서 검수에 10만 원. 아, 조달 물류비죠. 생산 공정에 투입하여 강원도 60만 원. 이게 생산 비용이죠. 생산원가죠. 출고 원가 포함시. 이것도 20만 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건 뭡니까? 이건 판매 물류비죠. 그러니까 생산 물류비 60만 원, 판매 물류비, 그다음에 고객에 배송하는 30만 원 판매 물류비죠. 제품 홍보와 관련된 이것도 판매 물류비. 그럼 판매 물류비는 얼마입니까? 판매 물류비는 100만 원. 그다음에 저 생산 물류비는 얼마? 60만 원. 그다음에 여기서 조달 물류비는 50만 원. 그리고 왜 50만 원입니까? 40만 원 플러스 40만 원 플러스 얼마니까? 10만 원이니까 50만 원이 된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는 것은 만약에 생산 공정에 투입하여 제조하는 가공에 60만 원, 출고 검사에 포장에 20만 원. 그러니까 출고 및 포장은 판매 물비예요, 사실은. 근데 사실은 이거는 회계학적인 의미에서 본다면요. 이건 출고 검사라든가 포장에는 어떤 거? 제조 원가에 포함되는 것이죠, 제조 원가. 자, 일단 그렇게 그래서 비용으로만 따진다면 그렇게 따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원래가 우리가 어떤 걸 만들었으면요. 원가를 틀어서 원가를 플러스 가지고 뭐를 갖다 이익을 하면은 공제해서 이게 뭐니까 판매 가격이 되잖아요. 판매 가격. 자, 그래서 이제 이 판매 가격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판매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 나와 있는 것은 저런 내용이라고 알아주면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이 더 나와 있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19번 왔으니까 20번 한번 살펴봅니다. 50만 원. 자, 20번 수직적 유통경로 시스템. 자, 제가 여러분에게 눈이 설명드립니다. 우리가 수직적 마케팅 시스템 이거 반드시 시험 나오더라도 우리는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딱 세 가지만 알면 되죠. 수직적 마케팅 시스템의 종류 세 가지를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수직적 마케팅 시스템 종류 첫 번째 뭡니까? 첫 번째 종류를 알자 이거 종류를 알면 돼요. 종류. 두 번째 뭡니까? 자, 통제 정도가 뭐냐? 통제 정도를 알면 돼요. 통제 정도. 세 번째는 뭡니까? 바로 세 번째 프랜차이즈 시스템 뭐냐? 프랜차이즈 시스템은 뭐냐 이거죠. 프랜차이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문제를 풀잖아요. 실제로 이론 때는 좀 어렵게도 느껴졌는데 문제 푸니까 기출문제야. 기출문제 푸는데 이렇게 쉬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을 갖다가 얼마만큼 높은 수준에서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이론을 사실 여러분이 굉장히 높은 수준에서 우리가 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론할 때 좀 어렵게 느껴진 분도 있을 것이에요. 물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만 문제 푸는데 이렇게 눈에 다 보이니까 당연히 이론에서 배웠던 것이 우리가 충분히 문제 푸는데 응용할 수가 있는 것이요. 또 적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종류가 뭐냐? 수직적 마케팅 시스템 종류가 뭐가 있죠? 기업형, 계획형. 기업형이 있고 계약형이 있고 그냥 관리형 있잖아요. 관리형. 자, 통제 정도가 가장 강한 것은 뭡니까? 기본적으로 통제 정도가 가장 강한 것은 기업형. 그 다음에 기업형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관리형이 가장 낮고 그 다음에 계약형이 그 다음에 든다는 걸 설명드렸죠. 그 다음에 프랜차이즈는 무슨 형? 계약형이에요. 계약형. 자, 이걸 알고 있으면 모든 문제는 끝나는 것이에요. 모든 문제. 모든 수직적 마케팅 시스템에서 나오는 문제는 모두 끝난다. 자, 여기서 옳지 않은 것이에요. 유통기능 한 주체에서 계획된 프로그램에서 구성된 전문적 통제 관련 시스템 바로 수직적 마케팅 시스템입니다. 그 다음에 기업형 수직적 마케팅 한 경로 구성원이 다른 경로 구성원들을 법적으로 소유 관련. 자, 기업형 수직적 마케팅 그래요. 맞습니다. 그 1번도 맞고 2번도 맞아요. 1번. 자, 계약형 수직적 마케팅 시스템은 각자가 수행해야 할 유통기능들 계약에서 합의하면서 공식적 경우 그 프랜차이즈가 가장 전형적인 특징이 계약형. 자, 계약형 수직적 마케팅 시스템에서 프랜차이즈 조직이 있다는 거 이미 설명드렸잖아요. 프랜차이즈. 물론 이제 그 연쇄점 소매상 협동조합 프랜차이즈 조직이 있는데 뭐 임의의 연쇄점이라든가 소매상 협동조합 그다음 프랜차이즈 조직인데 가장 대표적인 프랜차이즈를 알아두면 돼요. 자, 관련 수직적 마케팅 시스템에서 수직적 경로 시스템에서 통합 또는 통합 정도 통합이라든가 통합 정도가 가장 강한 시스템 뭔가? 자, 통제 정도, 통합이에요. 통합 정도. 가장 강한 것은 기업형, 가장 낮은 것은 관리형, 그 다음에 중간에 계약형이에요. 그래서 정도가 가장 강한 시스템은 뭡니까? 관리형은 가장 낮은 것이죠. 강한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그런 관리형 수직적 마케팅 시스템은 뭐가? 여기서 통제 정도가 가장 강한 시스템이 아니라 가장 약한 시스템이라고 하는 걸로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가 총 40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40문제에서 절반 정도, 약 한 20문제는 1시간씩 여러분이 풀어볼 거예요.
물론 우리는 시간적으로 40문제면 여러분이 시험장에서는 40분 만에 사실 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해야 되겠지만은 여러분들은 저는 여러분과 함께 뭘 같이 풀어보는 입장이고 설명과 해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주면 되고, 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저하고 하는 걸로 정리하시고 다음 시간 제시 21번부터 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여러분들 소중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